김정숙 여사는 오늘도 조용히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반찬, 정해진 온도의 된장국. 어쩌면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으니 익숙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서 그녀의 표정은 점점 말라갔다. 박종태 씨는 신문을 넘기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국 하나는 뭐 이렇게 짜게 끓였어. 입맛이 싹 달아나네. 정숙은 익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 오래 앉아 있는 건 사치라 여기며 식기를 정리하고 뒤돌아섰다. 문득 싱크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거울을 들여다본 건 꽤 오랜만이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손주도 생겼지만 정작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이름 없는 역할만 존재할 뿐 김정숙이라는 사람은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날 오후 정숙은 시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동네 커뮤니티 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 앞 게시판에 붙은 색바랜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시니어를 위한 부동산 경매 입문,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해보세요.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포스터 속 중년 여성의 웃음은 어쩐지 자신과는 먼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그 웃음 속에서 내가 원했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정숙은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레 스마트폰을 꺼내 경매 강의를 검색했다. 손끝은 서툴렀지만 클릭 하나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등기부 보는 법, 권리 분석 기초, 노후 월세 수익 만들기 같은 말들이 낯설면서도 두근거렸다.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 경매라는 거 요즘엔 유튜브로도 많이 배운다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좀 배워볼까 봐요. 박종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다. 에이그, 그 나이에 무슨 경매야. 너 그 어려운 거 이해나 하겠어? 괜히 사기나 당하지 마. 그 말은 한겨울 찬물처럼 가슴을 내리쳤다. 하지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 숟가락만 조용히 내려놓았다.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억울함, 분노, 서러움,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반항심.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이 잠든 후 안방불을 끄고 몰래 딸 방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노트북을 꺼내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눌렀다. 오래돼서 그런지 부팅에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마치 보물상자라도 여는 듯 조심스럽고도 단단한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검색창에 온비드,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을 차례로 입력하고 A4 용지를 꺼내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적었다. 낙찰, 유찰, 감정가, 배당, 점유 낯선 단어들이 노트 위에 하나둘 자리 잡았다. 그 순간 정숙은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를 배우는 설렘을 느꼈다. 그리고 그 설렘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죠.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다 죽을 순 없잖아요. 김정숙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남편보다 1시간 먼저 깨어 조용히 커피포트를 올리고 노트북을 켰다. 식탁 위에는 형광펜으로 칠해진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낙찰 사례 분석, 입찰가 산정 공식, 임장 체크리스트. 그녀의 노트는 이미 중급 투자자의 기록처럼 빼곡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몰입하게 된 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박종태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 나이에 뭘 해. 너한테는 그런 머리 없어. 그 한마디가 뼈에 사무쳤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고 무조건 참고 이해하고 감쌌다. 남편의 푸념에도 아이들의 짜증에도 시댁 어르신의 무례함에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사람이 사는 집을 보러 다녔다. 현장을 다녀오면 하루가 저물었고 햇살 좋은 오후 골목길을 걷다 보면 자꾸만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 집이 내 손으로 낙찰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억울함을 조금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 마음 하나로 그녀는 입찰서를 썼다. 물건 번호, 입찰가, 입찰 보증금.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다.
입차릴 아침. 그녀는 남편에게는 시장 간다며 거짓말을 하고 구청 민원동 옆 지하 회의실로 향했다. 처음 보는 법원 집행관과 어수선한 참가자들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받았다. 입찰 봉투를 제출할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묘한 자신감도 솟구쳤다. 이제 나도 뭔가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구나. 며칠 후 그녀는 결과 통지를 받았다. 낙찰. 정말이었다. 김정숙이라는 이름으로 한 채의 부동산이 등록된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은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살면서 처음이었다.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룬 결과였다. 저녁에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경매로 물건 하나 낙찰받았어요. 박종태는 젓가락질을 멈추지도 않고 대꾸했다. 그래? 뭐 얼마나 대단한 물건을 잡았길래. 괜히 팔리지도 않는 거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아니, 설득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남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 후 정숙은 통장에 찍힌 보증금 환급 금액과 소액의 차익을 확인했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 매도된 것이었다. 비록 몇십만 원의 수익이었지만 그것은 누가 뭐래도 그녀가 스스로 이뤄낸 첫 돈이었다. 그 돈으로 그녀는 조용히 새 노트북을 한 대 샀다. 남편이 절대 쓰지 않는 흰색 모델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열며 다시 다짐했다. 당신이 무시한 40년. 나 이걸로 다 갚을 거예요. 김정숙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경매 물건 검색으로 시작해 낙찰과 분석으로 마무리되었다. 감정가의 비율, 근저당의 순위, 임차인의 배당 요구 여부까지 모두 익숙한 언어가 되어갔다. 처음엔 노트에 손으로 적던 것이 이제는 엑셀 파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히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박종태는 여전히 그녀를 밥하는 사람, 집 보는 사람으로만 여겼다. 아침이면 다짜고짜 텃밭에 같이 나가자고 했고 정숙이 잠시 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귀찮은 표정을 지었다. 어디 또 가려고 그래? 또 그 경매인가 뭔가야?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매일같이 들쑤시고 다니는 거야? 정숙은 대꾸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자신의 일정을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허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두 번째 물건 소형 빌라를 낙찰받았다. 매입과 동시에 간단한 도배, 장판 시공을 마친 뒤 임차인을 들였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많지 않았지만 그녀에겐 세상 어떤 돈보다 귀한 의미였다. 세 번째 물건은 다세대 주택 일부 지분. 사람들은 지분 경매는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정확히 분석했고 공동소유자들과의 협의도 침착하게 이끌어냈다. 한때는 남편 몰래 구청 건축과에 전화를 수차례 돌렸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서류를 떼어보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순한 아줌마라고 여겼지만 정숙은 누구보다 치밀하고 누구보다 강단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비밀스럽게 진행했다. 마치 이중생활을 하는 첩보요원처럼. 낮에는 말없이 집안일을 했고 밤에는 물건 분석과 입찰 준비에 몰두했다. 은행 창구에서는 조용히 대출 상담을 받았고 새로 뚫은 통장은 항상 가방 안에 깊숙이 숨겼다. 정숙이 쌓은 부동산은 어느새 3건. 상가는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지분 물건은 매각 준비를 시작했다. 등기부등본에는 오직 그녀 혼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이 가장 뿌듯했다. 하루는 박종태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통화가 많아?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정숙은 대답했다. 나대로 바빠요. 당신 일 신경 안 쓰잖아요. 나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박종태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깟 몇 푼 벌겠다고 생쇼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다음날 새로 낙찰받은 상가 앞에 김정숙 부동산이라는 상호 간판을 세웠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대답할 차례였기 때문이다. 간판을 보며 정숙은 혼잣말을 했다. 처음으로 내 이름이 건물에 붙네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그녀는 웃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오전 10시 김정숙은 구청 민원실 옆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상가 임대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는 세입자 예비부부가 앉아 있었다. 저희 결혼하고 바로 카페 창업할 거예요. 사장님 덕분에 좋은 자리 찾았어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준비 잘 하시고요. 혹시 어려운 점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녀가 사장님이라는 호칭에 익숙해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불렀고 그녀는 점점 자신의 이름과 역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여전히 김정숙은 그냥 엄마, 그냥 아내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박종태는 국물에 젓가락을 담그며 무심하게 말했다. 요즘 반찬이 왜 이렇게 대충이야? 당신 밖에 놔두느라 피곤해서 그래? 정숙은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식탁에 앉은 채 눈을 마주쳤다. 당신은 내가 뭘 하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 한 적이 있어요? 박종태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되받아쳤다. 당신이 뭘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걸 한다고. 그깟 경매 몇 건으로 뭐가 달라져? 정숙은 차분하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3건 아니에요. 지금 4건이에요. 그리고 곧 5번째 들어갈 거예요. 박종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정숙의 눈빛이 그 순간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눈에는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박종태는 혼자 외출한 정숙을 뒤쫓듯 따라갔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단지 내 소형 상가 건물. 간판에는 김정숙 부동산이라는 3글자가 당당하게 붙어 있었다. 그는 뒤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현실감을 느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아내가 진짜로 사람들 앞에 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박종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같이 배워보면 안 될까? 정숙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같이 하고 싶었으면 40년 전에 나한테 말 걸었어야죠. 지금은 당신 없이도 충분하니까요.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박종태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어색하게도 가볍지 않았다. 정숙은 거실에서 천천히 등을 기대고 앉아 휴대폰으로 다음 물건을 검색했다. 그녀는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가족의 동의도 남편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 모든 걸 모른 척한 시간이 너무 길었을 뿐이었다. 박종태는 처음으로 아침밥을 기다리지 않았다. 늘 그랬듯 정숙이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 국 끓는 소리, 수저 놓는 소리가 들려야 마음이 놓였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색했다. 아니 불편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보니 정숙은 없었다. 다 쓴 머그컵 하나, 노트북에 덮인 화면만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문자함을 열었다. 오늘 외출 좀 해요. 저녁에 봅시다. 짧은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주는 거리감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며칠 전 정숙에게 들은 말이 계속 맴돌았다. 40년 전에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박종태가 평생 외면했던 관계의 책임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박종태는 몰래 정숙의 서재 겸 사무실을 들여다보았다. 벽에는 낙찰받은 부동산 주소가 빼곡히 정리돼 있었고 책장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도시정비법 해설 같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는 눈을 떼지 못했다. 이토록 진지하게,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한 아내의 세계가 자신과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숙이 늦게 돌아왔다. 박종태는 밥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숙은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당신 오늘은 밥 안 드셨어요? 박종태는 조심스레 말했다. 혼자 먹기 싫더군요. 사실 나도 경매 좀 배워보고 싶어요. 예전처럼 같이 해볼 순 없을까요? 정숙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단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눈빛이었다. 경매는 혼자 해야 실력이 늘어요. 그래야 책임도 판단도 배우죠. 하지만 필요하면 조언은 해드릴게요. 선생님과 제자 정도는 괜찮겠죠? 박종태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경매 기초 강의를 신청했다. 처음엔 용어조차 낯설었고 숫자 계산이 쉽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심지어는 정숙이 대단하다고 인정해야만 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분도 들었다. 이제라도 아내가 가는 길을 같이 걷고 싶다는 생각. 그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더 이상 떨어져 있긴 싫었다. 며칠 뒤 박종태는 낙찰이 한 번 난 상가를 분석해서 정숙에게 보여줬다. 이 물건은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정숙은 눈썹을 살짝 치켜들며 물었다. 왜 그걸 나한테 물으세요? 박종태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젠 당신이 더 잘 아니까. 정숙은 말없이 그의 메모를 훑어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가르치고 지시했을 남편이 이제는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정숙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을 같은 사람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 김정숙은 변해가는 남편의 눈빛을 느끼고 있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말하던 사람은 아니었고 이제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게 모든 걸 덮어주진 않았다.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 안에 쌓인 감정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한켠을 묵직하게 눌렀다. 어느 저녁 정숙은 딸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딸은 정숙의 책상 뒤편에 걸린 김정숙 부동산 간판을 보고 감탄했다. 엄마 진짜 멋지다. 나중에 우리 애들 크면 나도 꼭 엄마처럼 살고 싶어. 정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늦게라도 이런 삶을 시작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통화를 듣고 있던 아들은 며칠 뒤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요즘 분위기 왜 그래요? 아빠랑 대화도 별로 없고. 엄마가 너무 독단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정숙은 그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가 독단적인 게 아니야. 엄마가 이제야 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정숙은 박종태와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엔 둘이 함께 만든 라면 한 그릇뿐이었다. 조용한 식사 후 정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박종태는 당황한 듯 물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정숙은 더는 피하지 않았다. 나 사실 요즘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대화도 판단도 밥 한 끼도 누군가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박종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우리가 부부로 산 시간이 아깝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처럼 내 리듬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은 이별 선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부라는 이름 아래 묶인 삶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인정해주는 거리두기 선언이었다. 그 후로 정숙은 식사 시간에도 각자의 접시를 놓았고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서 보냈다. 부동산 관리, 세입자 상담, 강의 준비, 커뮤니티 활동. 그녀는 점점 더 바빠졌고 집은 점점 조용해졌다. 그 사이 박종태는 처음으로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정숙 없이 장을 보고 혼자 밥을 해먹고 TV를 보다 말고 멍하게 창밖을 보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정숙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나 이 집에 계속 있어도 되겠어? 정숙은 조용히 웃었다. 물론이죠. 우리 같은 집에 살아도 돼요. 다만 같은 삶까진 아니에요. 그 말에 박종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체감되는 현실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정숙의 시간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거리감 속에서 서로를 조금씩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정숙은 하얀 블라우스를 다려 입었다. 머리를 가지런히 묶고 귀걸이를 채운 손끝이 잠시 멈췄다. 거울 속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여사님이라고 불리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이젠 아예 강사로 초청도 받는다. 오늘은 구청 주관 시니어 여성 재정 자립 프로그램 첫 강의 날이었다. 박종태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언젠가부터 그는 말수가 줄었고 정숙이 아침을 챙기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물었다. 긴장되진 않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되죠. 하지만 그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박종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구두를 신으며 조용히 문을 나섰다. 강의장 안 수십 명의 노년 여성들이 335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숙은 단상에 올라 조명을 받으며 처음으로 청중 앞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전업주부로 40년을 살다가 60대에 처음 제 이름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지금은 상가 5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다. 정숙은 그 반응을 천천히 받아들이며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무시당한 시간이 길었고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증명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오롯한 나의 언어였다. 그 강의 영상은 지역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었다. 60대 부동산 여왕 김정숙 사장님의 인생 반전. 포털 뉴스에도 짧게 소개되었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스타가 되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현관 앞에서 박종태를 마주쳤다. 그는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에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수고했어. 당신 TV에 나온 거 봤어. 참 대단하더군요. 정숙은 놀란 듯 꽃을 받았다. 박종태는 그제야 고개를 깊이 숙였다. 무릎까지는 꿇지 않았지만 그 말에는 수십 년 만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말. 사실 예전부터 알았는데 내가 보기 싫었던 것 같소. 정숙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라도 인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 없을 때 내가 비로소 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박종태의 가슴을 조용히 찔렀다. 그러나 그는 더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다. TV에서는 정숙의 인터뷰가 재방송되고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국을 떠서 입에 넣고 박종태를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도 내 길은 내가 선택해요. 하지만 옆에서 함께 걸을 수는 있겠죠. 박종태는 작게 미소 지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화창한 봄날 정숙은 구청 강당 무대 뒤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시니어 여성자산 독립 세미나의 메인 강사로 초청받은 날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식탁 위 잔소리를 참아내던 사람이 이제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게 된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단상에 올랐다. 박수 소리 속에서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수십 명의 수강생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예전에 정숙과 닮은 말수가 적고 눈을 내리깔던 중년 여성이 여러 명 눈에 띄었다. 정숙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뭔가를 결정한 게 6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게 경매였고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시작이었죠. 강의 후 여러 여성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존경스럽다. 늦은 나이에 저렇게 성공하다니. 하지만 정숙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 같은 사람도 해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박종태와 함께 늦은 점심을 먹으며 정숙은 가볍게 물었다. 당신도 이제 당신 이름으로 뭔가 시작해봐요. 내 옆에만 서 있지 말고. 박종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 옆에 서는 걸로 충분해요. 그 자리 절대 가볍지 않더라고요. 그 말에 정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쩌면 이 남자도 참 늦게 철이 든 것일지 모른다. 몇 주 뒤 정숙은 신문 한 면에 실렸다. 제목은 이랬다. 60대 경매 여왕 김정숙의 인생 반전기 나는 지금이 제일 젊다. 동네 마트에선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고 노인복지센터에선 후속 강의 요청이 빗발쳤다. 정숙은 욕심내지 않았다. 대신 하나하나 천천히 준비했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건 확장이 아니라 지속이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등기부 등본 5장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 종이 위에 새겨진 소유자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박종태에게 한 잔 건네며 말했다. 우리 다음엔 제주도에 상가 하나 볼까요? 박종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다. 당신 이제 전국구로 나가겠다는 거요? 정숙은 잔을 들며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인생 후반전은 내가 주인공이니까요. 창밖엔 햇살이 따사로웠고 바람은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남이 정해준 삶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계절 속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40년 동안 기다려온 진짜 그녀의 얼굴이었다.